투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대 머물 전망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북미 UHD TV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연비 과장 논란에 몸살을 앓아왔던 현대기아차가 오늘 2020 연비 향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세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민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26% 상승한 1936.4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초반 팽팽한 보합권을 형성하며 등락을 반복했으나 오후 들어 기관이 순매수를 확대하며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상승폭이 제한됐습니다. 기관은 1,60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은 1,351억 원, 외국인은 772억 원을 각각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가 4.1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철광금속과 은행, 건설업, 제조업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통신업과 음식료품, 증권, 의약품 등은 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가 4.97% 오르며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등도 오름세를 보였고 네이버와 한국전력 등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세포 치료제 업체인 태고사이언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태고사이언스는 시초가 27,000원보다 4,050원 오른 31,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태고사이언스의 공모가는 기관 투자가 대상의 수요 예측을 통해 13,500원이었지만 시초가는 이보다 2배 높은 27,000원에 형성됐습니다. 이 회사는 상처 치유와 줄기세포치료, 피부 재생 의료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세포치료 전문업체로 세포치료제 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사업 확장으로 올 상반기에는 매출액 28억 원, 영업이익 5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허은경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대 증가한 65억 원, 영업이익은 9.9% 오른 2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KR 선물이 IDS 홀딩스에 매각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명 압구정 미꾸라지로 유명한 윤강로 회장이 이끄는 KR 선물이 파생상품 교육업체 IDS 홀딩스에 매각됐습니다. IDS 홀딩스는 이날 윤강로 KR 선물 회장 및 특수관계인 지분 50.1%를 49억 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직까지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지 못했지만 인가를 받으면 KR 선물의 사명을 IDS 선물로 바꿀 예정입니다. 신임 대표로는 성진호 전 SH 투자자문 대표를 내정한 상태입니다. 윤 회장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선물 투자로 8천만 원의 종잣돈을 1,000억 원대로 불리며 제야의 투자 고수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선물 시장의 위험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압구정 미꾸라지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1998년 KR 투자를 창업하고 2004년 한국선물을 인수해 KR 선물을 설립하며 한동안 승승장구했지만 지난 2012년 이후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결국 윤 회장은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대상을 물색했으며 협상 끝에 IDS 홀딩스와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IDS 홀딩스는 지난 2008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온라인 선물 투자 교육기관으로 최근 IDS 투자자문의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대 머물 전망입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1%대를 기록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11월 시작된 1%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개월째 이어졌고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해 1999년 0.7%를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현재와 유사한 1%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재부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년 연속 1%대 머물게 됩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엄밀한 의미의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몰아넣었던 디플레이션 우려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과 같이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3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 개설 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객의 거래 정보가 국세청 등 제3자에게 제공되면 이를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기존의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과태료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북미 UHD TV 시장에서 60%가 넘는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NPD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3분기 북미 UHD TV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62%, 소니 24.8%, LG전자 10%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56.7%에서 시장 점유율을 5.3%포인트 끌어올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전체 평판TV 북미 시장 점유율에서도 삼성전자가 34.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입니다. 삼성전자는 북미 최대 전자제품 유통 매장인 베스트바이의 커버드 UHD TV 체험존을 운영한 마케팅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UHD TV 중 커버드 TV의 비중은 40%를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비 과장 논란을 몸살에 알아왔던 현대기아차가 오늘 2020 연비 향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2020년까지 평균 연비를 올해보다 25%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산타페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과장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미국에서도 일부 모델의 연비 논란으로 1,000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파워트레인 다양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디젤 세단을 점차 늘려가고 하이브리드 전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전지차 같은 친환경차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현대기아차는 연비 향상을 위한 2020 연비 향상 로드맵을 확정하고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 주요 차종 경량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등 3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보유 중인 10종의 엔진 라인업 중 70%를 차세대 엔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엔진과 함께 차량 연비 향상의 핵심 요소인 변속기도 기종 확대와 함께 효율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를 통해 가솔린 엔진은 최대 13%, 디젤 엔진은 18%,
변속기는 9%의 연비 향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차량 경량화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현재 33%에서 52%인 초고장력 강판 적용 비율을 2018년까지 최대 62%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초고장력 강판은 차량 안전성을 증대시키면서도 차량 중량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세대 강판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초고장력 강판과 경량 소재의 확대 적용으로 주요 차종 중량을 평균 5% 이상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뒤처져 왔던 친환경차 개발도 고삐를 당겼습니다. 내년 중 준중형급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과 소나타와 K5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고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차 라인업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 2020년까지 전 차급에서 친환경 모델을 출시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친환경 미래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고연비 업체로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휴대폰을 좀 더 싸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 구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연 해외 직구로는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지 한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단통법 시행 후 해외 직구로 스마트폰을 구매해 쓰려는 틈새 시장 수요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스마트폰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일부 스마트폰의 경우 국내 구입 가격의 절반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LG전자의 대표 스마트폰인 G3는 국내에서 89만 원대지만 해외 직구를 하면 59만 원으로 30만 원이 저렴합니다. 외국산 스마트폰 해외 직구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단통법에서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 선택제를 실시하면서 외국산 스마트폰을 해외 직구한 소비자들도 12%의 요금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홍미 노트 제품을 G마켓 해외 직구 대행 서비스를 통해 구입하면 25만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홍미 노트는 80만 원대의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에 비해 가격은 훨씬 저렴하지만 성능은 유사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전문으로 구매 대행하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이 분리돼 있어 통신 업체들을 통해서만 단말기 구입이 가능한 국내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이용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고객들의 반응도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스마트폰이 LTE 등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주파수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사용 국가 제한이 없는 기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수요는 줄고 있지만 산유국들의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오히려 유가를 인하하면서 일종의 유가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 이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사우디가 미국의 셰일가스에 선전포고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글로벌 원유 시장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유 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유가를 올린 데 반해 미국만 유독 가격을 내린 이유는 사우디의 경쟁자인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의 원유 생산 단가는 배럴당 10달러 선으로 싼 데 반해서 미국의 셰일가스는 1배럴 생산하는데 평균 60에서 70달러가 듭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셰일 업체들은 손해를 보고 투자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사우디의 계산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유국들이 유가 하락 국면에서도 과잉 생산과 가격 인하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어 글로벌 원유 시장이 치킨 게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가격 공세를 펼친 데 대해 미국 정부나 업체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국제 유가는 70에서 80달러 선인데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7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셰일 업체들이 생산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오히려 낮은 유가가 미국 경제 회복에 득이 된다면서 낮은 유가를 즐기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히려 미국 정부는 원유 수출을 허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끄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미국은 국내 유가 상승 우려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된 원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지난 40년간 금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메이저 원자재 업체인 BHP 빌리턴이 최근 미국산 원유를 정부의 공식 승인 없이 수출하기로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텍사스산 초경질 원유 60만 배럴을 해외에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초경질 원유란 천연가스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액상탄화수소를 간단히 가공한 것으로 사실상 원유에 가깝습니다. 메이저 원자재 업체가 미국산 원유를 정부의 승인 절차 없이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업계에서는 미국이 원유 수출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감산이 없다면 국제 유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사우디와 미국 양국의 박앤세일 공세 속에 국제 유가는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0를 밑돌며 3년 내 최저 수준이고 브렌트유도 $80 초반선으로 지난 4년 내 최저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산유국들이 마냥 치킨 게임 양상으로만 치닫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주에 열리는 사우디와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 회담과 이달 말 열리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의 결과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등이 공동 감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중간선거 참패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권자들이 보낸 메시지는 양당이 협력해 일을 제대로 잘하라는 것이라며 이제 다 함께 협력해 일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민개혁과 관련해 공화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민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과 최대한 대화하고 협력하겠지만 핵심 국정 아젠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공화당과의 마찰이 예상돼 전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서도 넘을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다고 말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할 의향을 굳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이 대화하는 형식에 관해 양국 정부 간의 최종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중국에서도 양국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에이펙 개최국 수장인 시 주석이 아베 총리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중국과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 실현을 목표로 최종 조정을 하는 것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일본 측이 센카쿠 열도 문제나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설정 등에 따라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양국 간 해상 연락 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관해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한 후 측근들의 방문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곧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병세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실신하거나 탈진을 이유로 행사 참석을 취소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뇌출혈의 일종인 만성 경막 하혈종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급성 인후염 진단을 받고 파라과이 공식 방문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아르헨티나 북부 투쿠만시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 격퇴 지원을 위해 이라크군 훈련을 담당할 군 전문 요원을 이라크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방문해 이 같은 이라크군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펠런 장관은 이라크군 군사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동맹들과 협의 중이라며 영국군 요원은 각종 폭발물 제거 교육과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투병은 아니지만 영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2011년 이라크 완전 철군 이후 3년 만의 결정입니다. 영국은 2003년 미국을 도와 이라크전에 참여했으며 2009년에 전투병을 철수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9월 의회 승인에 따라 이라크에서 IS 격퇴를 위한 공습에 참여하고 있고 펠런 장관은 영국군의 전문 요원 파견이 전투병 파병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내일이 벌써 입동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답게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기온이 워낙 높았던 터라 서울은 아침 기온이 7도가량, 낮 기온은 3도가량이나 떨어지겠고요. 다른 지역들도 아침 기온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사실 5도에서 15도 분포면 평년 이맘때 기온인데요. 하지만 오늘에 비하면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라 춥게 느껴질 테니까 따뜻한 옷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 영동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영남 동해안으로도 확대되겠고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려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서울 5도에서 15도, 대전 4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요. 광주 6도에서 17도, 대구 7도에서 17도 분포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속초 7도에서 12도, 울진 8도에서 13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점차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영남 동쪽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다음 주는 가끔 구름만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